대감마님, 채통이 밥을 먹여줍니까? 조상의 뼈다귀가 쌀을 뱉어냅니까? 이 은자가 필요하시다면 그 고고한 고개를 더 숙이셔야 할 겁니다.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말입니다. 어두컴컴한 사랑방, 촛불 하나가 일렁이는 가운데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갓을 삐딱하게 쓴 중년의 사내가 주판을 튕기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죠. 평소 같았으면 내 이놈, 상놈의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느냐 하며 곤장을 쳤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양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빚 때문에 가문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조선의 지배층이라 불리는 사대부가 고작 장사치라 천대하던 상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했던 이 기막힌 상황. 이런 굴욕적인 장면이 벌어진 데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산업공상이라는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아주 충격적인 시대적 배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은 어떤 나라입니까? 선비가 최고이고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며 물건을 만들어 파는 장인과 상인은 가장 밑바닥 취급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장사치는 이익만 좇는 소인배다. 돈을 만지면 손이 더러워진다며 대놓고 무시했죠. 양반들은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실상은 어땠을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번의 거대한 전쟁이 조선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국토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 나갔으며 국가의 창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죠. 바로 그때 폐허가 된 조선 땅에 새로운 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화폐 상평통보입니다.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쌀이나 옷감이 아닌 돈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신분을 세탁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벼슬도 살 수 있으며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는 세상. 바야흐로 자본주의의 싹이 조선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독버섯처럼 혹은 황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돈의 냄새를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공자왈 맹자왈하며 글을 읽고 있을 때 이들은 줍 하나를 튕기며 전국의 물가를 계산했습니다. 농민들이 땅만 파고 있을 때 이들은 배를 띄워 강과 바다를 건너며 물류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거상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 거상들의 재력 티어입니다. 단순히 누가 부자였더라 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판 포브스 선정 부자 순위이자 신분의 벽을 돈으로 깨부순 인간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재산 규모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강남의 빌딩 몇 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 1년 예산과 맞먹는 현금을 쥐고 흔들었고 한양의 쌀값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서 왕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국제무역을 통해 나라를 구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평가할 기준은 냉정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현금 동원력 캐시플로우입니다. 부동산? 땅?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상인은 위기의 순간에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찰, 즉 은화와 쌀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둘째, 시장 지배력 모나펄리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팔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남들이 팔지 못하는 물건을 독점하거나 한강의 물길을 막아버리는 식의 압도적인 독점권을 행사했는지를 볼 겁니다. 이를 조선에서는 도고라고 불렀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포거치입니다.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자신의 전 재산을 던져서 더 큰 가치를 사거나 목숨을 건 도박을 감행해 판을 뒤집는 대담함이 있었는지를 평가할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티어표에는 시급 장사치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B급 정도는 되어야 어디 가서 나 밥 좀 먹고 산다 소리 듣는 수준입니다. S급, 그리고 그 이상의 신계에 도달한 인물들은 이미 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양의 시정거리,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비단 옷을 휘날리며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눈빛은 매섭고 손끝은 야무지며
주머니는 두둑합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왕에게는 권력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왕의 군대를 먹여 살 식량과 왕실의 품위를 지켜줄 보물이 있었으니까요. 돈이 곧 권력이다.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진리를 300년 전에 이미 꿰뚫어본 조선의 슈퍼리치들. 과연 누가 조선 최고의 부자였을까요? 역관 출신의 통역관? 한강을 지배한 운송업자? 아니면 국경을 넘나든 밀수꾼?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신용카드나 지폐를 잠시 만져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돈의 뿌리를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엽전 꾸러미 짤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선을 삼바이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들은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벼락부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남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은덩이를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도 역사책 구석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복에 자네 혀가 몇 개인지 아는가? 하나라고? 쯧쯧. 그러니까 자네가 평생 흡파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걸세. 내 혀는 말이네. 조선말, 청나라말, 외말까지 무려 3개야. 이 새치 혀 끝에서 나라의 은덩이가 굴러다니고 비단이 춤을 추지. 칼을 든 장군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나? 바로 장부를 든 역관일세. 압록강 건너편 청나라 상인들과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하며 엽전 꾸러미가 아닌 은계를 괴짝으로 실어 나르는 사내들. 그들은 양반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공자왈 맹자왈하는 동안 우리는 실속을 챙긴다. 조선 최고의 거상 티어.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든 자들. B티어에서 A티어에 포진한 중인들과 독점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땀 흘려 농사짓는 정직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정보와 유통망을 장악해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먼저 A티어의 문을 여는 인물, 조선판 금융 재벌이자 글로벌 무역왕, 바로 역관 변승업입니다. 여러분,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허생이 매점매석을 하기 위해 한양 제일의 부자를 찾아가 돈 만냥을 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군말 없이 담보도 없이 거금을 청 내어준 그 대범한 부자 변씨. 소설 속 인물인 줄만 알았던 그가 실존 인물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모델이 바로 변승업입니다. 그의 신분은 역관, 즉 통역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역관은 중인 계급으로 양반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경제력으로 따지면 정승판서 저리 가라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국제무역의 독점권 때문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은이 넘쳐났지만 중국의 비단과 약재가 필요했고 청나라는 물건은 많았지만 은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멸망 이후 청과 일본 사이의 직교역은 막혀 있었죠. 이 꽉 막힌 혈관을 뚫어준 것이 바로 조선의 역관들이었습니다. 변승업은 일본에서 헐값에 은을 들여와 그걸 다시 청나라에 비싸게 팔고 그 차익으로 비단을 사서 다시 조선과 일본에 팔았습니다. 이른바 중개무역입니다. 앉아서 시세 차익만 챙기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고도의 정보력과 목숨을 건 배짱이 필요했습니다. 국제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밀무역이 발각되면 목이 달아나는 살벌한 판이었으니까요.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기록에 따르면 그의 며느리가 죽었을 때 관을 짤 나무가 마땅치 않자 흥인 지문동 대문에 문짝을 뜯어다가 관으로 썼다는 엽기적인 루머가 돌 정도였습니다. 물론 과장이 섞인 야사겠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변승업은 개인의 능력, 즉 어학실력과 무역 감각을 이용해 맨주먹으로 불을 일궜습니다. 현금 동원력만 놓고 보면 S티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를 A티어에 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돈을 버는 데는 천재였지만 그 부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존경의 기록보다는 돈 많은 중인으로서의 위세와 사치에 대한 기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본주의적 괴물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시선을 강으로 돌려볼까요? 변승업이 개인 플레이로 돈을 벌었다면 이들은 조직적인 카르텔을 형성해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한강의 조폭, 아니 한강의 지배자들 경강상인입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에는 전국의 쌀과 물건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기차가 있습니까? 트럭이 있습니까? 오로지 배뿐입니다. 전라도, 충청도의 세곡선이 서해를 타고 올라와 한강으로 들어오면 마포나 용산 나루터에 짐을 풀어야 합니다. 이 물류의 길목을 꽉 잡고 있던 자들이 바로 경강상인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선박과 창고였습니다. 단순히 배달만 해주는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에 쌀을 싣고 오다가 한양의 쌀값이 떨어지면 일부러 배를 강 한가운데 띄워놓고 정박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배를 댈 수가 없구만. 며칠 더 기다려야겠어. 그들이 짐을 풀지 않으면 한양 시내의 쌀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그제야 찔끔찔끔 쌀을 풉니다. 전형적인 매점 매석이죠. 심지어 더 악질적인 수법도 썼습니다. 쌀에 물을 뿌려 무게를 늘리거나 모래와 결을 섞어 양을 불리는 짓거리 말입니다.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다 보면 모래가 반이었다는 상소문이 빗발쳤지만 조정에서도 이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들의 배가 멈추면 당장 궁궐수라상에 올릴 쌀도 끊길 판이었으니까요. 경강상인들은 거대한 선단을 거느리고 소금, 어물, 땔감까지 독점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해운회사와 대형마트, 물류센터를 모두 장악한 거대 재벌 그룹과 같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벼슬아치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법망을 피해 갔습니다. 저는 이 경강상인들을 A-티어에 놓습니다. 재력과 시장 장악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너무나 약탈적이었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상이라기보다는 간상간사한 상인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조선 후기의 경제가 이들의 소나기에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변승업이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파이를 키웠다면 경강상인들은 국내 유통망을 장악해 그 파이를 독식했습니다. 산업공상의 나라에서 돈 하나로 시스템 위에 군림했던 이들.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모은 돈은 당대에는 떵떵거릴 수 있게 해주지만 역사 속에서는 묘한 씁쓸함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부러워했을지언정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놈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치들이야. 손가락질 받던 상인의 이미지. 돈은 많으나 격은 없는 졸부의 한계. B티어와 A티어의 상인들은 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을 넘어선 가치를 보여준 상인은 없었을까요? 가장 천한 신분, 그것도 여성이라는 굴레, 거기에 섬이라는 지리적 감옥까지. 삼중고의 악조건 속에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 임금님마저 감동시켜 눈물 흘리게 만든 기적의 주인공. 이제 우리는 단순히 부자를 넘어 진정한 위인의 반열에 오른 S티어의 거상을 만나러 갑니다. 제주도의 거친 바람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나눔의 꽃, 그녀의 이야기가 다음 파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멍 나 배고파. 밥 좀 줍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초가집 아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가 어미의 옷자락을 붙잡고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어미는 울 힘조차 없어 멍하니 아이의 시신을 바라만 봅니다. 마을 어귀에는 거적에 덮인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살점이라도 뜯어먹고 싶은 눈빛으로 서로를 경계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니었을까요? 이 끔찍한 아비규환의 현장은 1795년 조선의 변방 제주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피 같은 돈을 몽땅 털어 죽음의 문턱에 선 수만 명을 살려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A티어의 상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날 S티어, 김만덕에게 돈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제주도라는 고립된 섬, 천민에 가까운 기생 출신이라는 꼬리표, 그리고 여자는 섬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출入금지령이라는 법적 촉세까지. 그녀는 조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최악의 스타팅 포인트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촉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객주업 유통업의 본질을 꿰뚫는 눈이었습니다. 김만덕은 관기 생활을 청산하고 객주를 차렸습니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쌀과 소금, 제주에서 나는 미역, 전복, 귤, 말총. 그녀는 시세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읽었습니다. 쌀이 귀할 때 사두고 쌀이 흔할 때 판다.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제주는 쌀이 귀한 곳입니다. 그녀는 육지의 거상들과 신뢰를 쌓아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했고 박리담회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주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녀 역시 자수성가한 훌륭한 여성 사업가 정도에 그쳤을 겁니다. A티어의 변승업과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그녀를 S티어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건은 돈을 버는 과정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 제주도의 사상 최악의 흉년이 닥쳤습니다. 태풍이 연달아 불어닥쳐 농작물은 씨가 말랐고 바다에 나갈 배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제주 목사가 급히 조정에 장계를 올려 구호 식량을 요청했습니다. 정조 임금은 즉시 곡식 2만 섬을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구원투수였던 9호선마저 풍랑을 만나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맙니다. 제주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아의 곡간은 비었고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못해 흙을 파먹으며 죽어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섬 전체를 집어삼키던 그때 김만덕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고를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을 사들였습니다. 그 쌀은 장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관아에 쌀을 기부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먹어야 산다. 살아야 희망도 있는 법이다. 어서 먹어라. 그녀의 쌀을 먹고 목숨을 건진 사람만 무려 1만 8천여 명. 당시 제주도 인구를 생각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재벌이 기부 좀 한 게 대수냐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상인이 쌀을 독점해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파트 2의 경강상인들이라면 이때다 싶어 쌀값을 10배로 올렸겠죠. 하지만 김만덕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이웃의 생명을 선택한 결단. 이것이 바로 그녀가 S티어인 이유입니다. 돈의 액수로는 변승업을 이길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부의 품격은 그 어떤 거상도 흉내낼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은 바다를 건너 한양의 궁궐까지 전해졌습니다. 정조 임금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 백성을 변방의 한 여인이 구해냈으니까요. 정조는 명을 내립니다.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구나. 무엇이든 말하게 하라. 여러분이 김만덕이라면 무엇을 원했을까요? 벼슬? 더 큰 독점권? 금은보화? 그녀의 대답은 조선 사회를 또 한 번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인은 재물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평생의 소원이오니 한양 계신 임금님을 뵙고 금강산을 구경하게 해주십시오. 제주 여자는 섬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국법. 그녀는 자신의 선행으로 그 금기를 깨뜨려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정조는 파격적으로 허락했고 그녀는 당당히 육지를 밟고 금강산을 유람했습니다. 당시 한양의 선비들, 심지어 재상인 최재공까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고 그녀의 이야기를 전기로 남겼습니다. 천민 출신 여성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김만덕은 증명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요. 그녀는 돈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고 수만 명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창고에 쌓인 쌀은 썩어 없어지지만 사람을 살린 공덕은 역사에 영원히 남는다는 진리를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돈을 버는 재주만 있는 자는 부자라 불립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철학이 있는 자는 거상이라 불립니다. 김만덕은 진정한 의미의 거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김만덕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존경을 얻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마지막 인물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존경은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재력, 국제 정세를 쥐락펴락하는 외교력, 그리고 무엇보다 장사꾼의 간이 얼마나 부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대급 배짱을 가진 인물입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담합하여 조선의 인삼 가격을 똥값으로 만들려 했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수십억 원어치의 최고급 홍삼에 불을 질러버린 광기 어린 승부사.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하라는 명언의 주인공이자 조선을 넘어 동북아시아 무역판을 제패한 상업의 신갓 SS티어. 그 전설적인 인물을 만나러 국경 도시 의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불타오르는 홍삼 향기 속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승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타닥타닥.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최고급 약재의 향기입니다. 불길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은 땔감이 아닙니다. 바로 조선의 자존심이자 부르면 값이 된다는 최상품 홍삼입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립니다. 대방님, 미치셨습니까? 저게 다 얼마짜리입니까? 차라리 저를 태우십시오. 하지만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채질을 하며 불길을 더 키웁니다. 그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뜨겁고 그가 내뱉는 숨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갑습니다. 수십만 냥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어치의 물건을 자신의 손으로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이 광기 어린 남자. 그가 바로 조선 상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장사라는 행위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SS티어 상업의 신 임상옥입니다. 앞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시스템을 이용했던 B티어, A티어와 돈을 써서 생명을 구한 S티어 김만덕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임상옥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돈을 번 것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는 돈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증명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임상옥은 국경 도시 의주의 상인, 즉 만상의 대방이었습니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무역에서 핵심 아이템은 단연 인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반도체와 같은 위상이었죠.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 인삼을 불로 장생의 영약이라 믿어 환장했습니다. 사건은 그가 홍삼을 잔뜩 싣고 청나라 영경 베이징에 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간교했습니다. 그들은 임상옥이 막대한 빚을 내어 물건을 가져왔다는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담합을 해버립니다. 조선 인삼이 좋긴 하지. 하지만 우리가 안 사주면 어쩔 거야? 다시 가져가면 다 썩을 텐데. 가격을 후려쳐. 10분의 1 토막 내버려. 불매 동맹 보이카트. 이것은 상인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져온 인삼을 못 팔면 임상옥은 파산이고 조선의 경제도 휘청거릴 판이었습니다. 함께 간 동료들은 제발 헐값에라도 팔자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임상옥이 무릎 꿇고 기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 임상옥은 마당 한가운데에 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홍삼 괴짝을 하나씩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그것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사지 않겠다면 이 귀한 물건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지. 내 손으로 없애주마. 소식을 들은 청나라 상인들이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처음엔 미친 짓이라 비웃었지만 불길 속에 타들어 가는 것이 진짜 최고급 홍삼임을 확인하자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선 인삼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희귀템인데 그걸 태워버리다니? 공급이 사라지면 가격은? 앞으로 영원히 조선 인삼을 못 구한다면? 공포심이 그들의 담합을 깨부수었습니다. 대인 멈추시오. 우리가 졌소. 달라는 대로 다 주겠소. 제발 그만 태우시오. 결국 청나라 상인들은 임상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베어냈고 임상옥은 원래 받으려던 가격의 10배, 아니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타버린 몇 개짝은 수업료였을 뿐 그가 거둔 이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정확히 꿰뚫어본 고도의 심리전이자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국제무역 전쟁에서 단신으로 적진을 초토화시킨 것이죠. 하지만 제가 임상옥을 SS티어, 즉 신의 경지 갓 티어에 올린 진짜 이유는 이 홍삼 소각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부자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개영배라는 술잔을 곁에 두었습니다. 넘침을 경계하는 잔. 술을 7알 이상 따르면 밑으로 다 새어 나가버리는 신비한 잔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진리. 그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거상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자신의 재산을 사회와 국가에 환원하고 평온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김만덕이 기부로 존경을 받았다면 임상옥은 굶주린 백성을 구휼한 것은 물론이고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개인 돈으로 국가 채무를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왕조차 해결 못한 빚을 상인이 갚아준 겁니다. 이에 감동한 조정은 그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천한 장사치 취급받던 상인이 당당히 관직에 오른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재상평여수 인중직이에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 당장의 엽전 한 입보다 신용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장사라는 그의 철학. 이것은 2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경영학의 구루들도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입니다. 압도적인 현금 동원력, 국제시장을 쥐고 흔든 독점적 지위, 그리고 부의 허무함까지 깨달았던 철학적 깊이? 임상옥은 조선이라는 좁은 땅덩어리가 담기엔 너무나 큰 그릇이었습니다. 경강상인이 강물을 막아 돈을 벌 때 임상옥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돈을 벌었습니다. 변승업이 시세 차익을 노릴 때 임상옥은 시대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김만덕이 사람을 살렸다면 임상옥은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선언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했고 가장 거대했던 재력 티어의 정점. 얼라이벌드, 비교 불가, SS티어는 의주 상인 임상옥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역관 변승업의 화려한 금고부터 김만덕의 숭고한 쌀창고, 그리고 임상옥의 불타오르는 마당까지. 우리는 돈을 좇았던 조선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엿보았습니다. 과연 이 거상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고지서를 청구하고 있을까요? 최종 티어표를 완성하고 부의 진정한 가치를 정산해보는 마지막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 속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의주의 거상 임상옥이 남긴 이 말은 2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지금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돈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조선의 거상들보다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캐한 홍삼 타는 냄새가 거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지금. 우리는 이제 차분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관 변승업의 은밀한 금고부터 한강을 장악한 경강상인의 배짱, 제주 여인 김만덕의 숭고한 쌀창고, 그리고 임상옥의 불타는 마당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대서사시의 막을 내리며 최종 티어표를 완성하고 정산서를 발행할 시간입니다. 자, 여기 최종 성적표가 있습니다. 먼저 티어표의 허리를 담당했던 A티어 그룹. 역관 변승업과 경강상인들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변승업은 초고수익을 올리는 헤지펀드 매니저나 글로벌 무역 상사의 CEO쯤 될 겁니다. 경강상인은 물류와 유통망을 독점한 거대 운송 기업이겠죠. 이들에게 돈은 능력이자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생리인 독점과 정보 불균형을 누구보다 잘 이용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금자탑은 분명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부에는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인 부, 이웃의 고통을 담보로 한 부는 결국 화려한 숫자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 위로 존경의 영역에 들어선 S티어. 제주 의녀 김만덕입니다. 그녀는 현대의 사회적 기업가 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부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녀에게 돈은 생명이었습니다. 돈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옛말을 몸소 실천했죠. 그녀의 티어가 높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을 쓰는 품격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 역사라는 장부에 사랑이라는 흑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의 경지 SS티어. 상업의 신 임상옥입니다. 그는 현대의 혁신적인 비정갑이 저네리이자 워런 버핏 같은 현인입니다. 그에게 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죽여서 이익을 취하는 제로섬 게임을 거부했습니다. 상대를 감동시키고 파트너로 만들고 결국 모두가 승리하는 판을 짰습니다. 넘침을 경계하는 술잔 개영배를 곁에 두고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았던 그의 모습은 탐욕에 찌든 현대 사회에 거대한 울림을 줍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진짜 장사꾼은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을요. 여러분, 조선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와 흙수저가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이 상인들은 그 견고한 신분제의 벽을 돈이라는 망치로 깨부수었습니다. 양반들이 공자왈 맹자왈하며 위선 떨 때 이들은 주판을 튕기며 실질적인 삶을 개척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조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시대.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하기 힘들고 돈이 곧 인격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거상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그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변승업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 것인가? 경강상인처럼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손가락질 받을 것인가? 아니면 김만덕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데울 것인가? 임상옥처럼 사람을 남기는 큰 그릇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갑을 열 때마다, 투자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상인이 될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조선 최고의 거상 재력 티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변승업의 5천억 자산설, 김만덕의 기부 액수, 임상옥의 홍삼 소각 사건. 이 모든 것이 역사적 팩트에 기반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 1위는 누구인가요? 그래도 현찰 박치기 변승업이 최고지 하는 분도 계실 테고 김만덕 누님 존경합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며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만 역사를 아는 자에게는 돈이 보인다고 믿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